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외상성 척수 손상입니다. 네, 저희 손에 들린 이 자료가 사실 굉장히 전문적이거든요. 척수 손상 정의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의학 평가 기준까지 정말 빽빽하게 담겨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걸 처음 보시면 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어려운 의학 정보를 하나하나 좀 풀어서요. 손상 수준이라는 진단이 실제 한 사람의 삶,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기능과 어떻게 딱 직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어요. 척수 손상을 그냥 단순하게 뼈 문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건 우리 몸의 모든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통신망, 바로 중추신경계가 말 그대로 끊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복잡해 보이는 평가 기준들이 중요한 거죠. 네네. 이건 단순히 환자를 분류하는 표가 아니고요. 손상의 깊이와 넓이를 정확히 읽어내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예측하게 해주는 일종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지도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지도의 첫 부분부터 한번 펼쳐보죠. 자료를 보니까 외상성 척수 손상은 외부의 강한 충격, 그렇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추락 같은 걸로 척추 안에 있는 신경 다발, 척수가 다치는 거라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로 다친 부위 아래쪽에 운동, 감각, 심지어 자율신경 기능까지 마비되는 상태다. 결국 핵심은 뼈가 아니라 그 안에 신경이 다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신경 손상이 사고 순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 그래요? 자료에서는 이걸 1차 손상과 2차 손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1차 손상이 바로 말씀하신 사고 순간의 물리적인 충격입니다. 네. 부러진 뼈가 신경을 누르거나 이걸 압박이라고 하고요. 목이 심하게 꺾이거나 이걸 굽힘평. 또 몸이 비틀리면서 신경이 직접적으로 손상되는 거죠. 사고 순간의 직접적인 타격. 그게 1차 손상이군요. 근데 2차 손상이라는 건 뭔가요? 사고는 이미 끝났는데 또 손상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2차 손상은 물리적 충격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생화학적 대혼란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생화학적 대혼란이요? 네. 사고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신경세포에 피가 공급되지 않는 허혈 상태가 오고요. 주변 조직은 막 퉁퉁 붓기 시작하죠. 부종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에 염증세포들이 막 몰려들면서 처음에는 멀쩡했던 주변의 신경세포들까지 연쇄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상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와, 그러니까 처음 다친 곳 주변으로 불이 막 번져나가는 것과 비슷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몇 시간, 며칠이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인 거예요. 아, 골든타임. 응급구조대가 환자의 목과 척추를 단단히 고정하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 2차 손상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와, 초기 대응이 정말 한 사람의 예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척수 손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손상 부위나 형태에 따라서 정말 기묘한 양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심 척수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목적을 다쳤는데 다리보다 팔의 마비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요. 맞습니다. 보통은 다친 곳 아래로는 전부 다 마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척수 내부의 신경 배열 구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팔로 가는 신경이 다리로 가는 신경보다 더 중심부에 위치하거든요. 아, 근데 이것보다 더 특이하고 신경 경로의 비밀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이에요. 이건 척수의 딱 절반, 왼쪽이나 오른쪽 중 한쪽만 칼에 베인 것처럼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척수의 절반만이요? 상상도 안 되는데. 그럼 몸의 절반만 마비되는 건가요? 절반만 마비되는 건 맞는데 그 양상이 아주 기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척수가 손상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손상된 쪽인 왼쪽 다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만지는지 같은 위치나 진동 감각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통증이나 온도는 느낄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손상된 왼쪽 다리는 움직일 수는 없지만 뜨거운 건 느낀다. 그럼 반대쪽인 오른쪽 다리는요? 반대쪽인 오른쪽 다리는 멀쩡하게 잘 움직입니다. 위치나 진동 감각도 정상이고요. 그런데요? 하지만 불에 닿아도 뜨거운 줄 모르고 핀으로 찔러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와,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한쪽은 운동마비, 반대쪽은 감각마비라니. 정말 이상하네요. 바로 그 점이 척수신경 경로의 신비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운동신경이랑 위치진동 감각신경은 뇌에서 내려와서 척수의 같은 쪽을 따라 쭉 내려가요. 아하, 그래서 왼쪽 척수가 다치면 왼쪽 기능이 사라지는 게 맞죠? 하지만 통증과 온도 감각신경은 좀 다릅니다. 이 신경들은 척수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뇌로 올라가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반대로 건너가는군요. 네. 그래서 왼쪽 척수가 손상되면 이미 반대편으로 건너와서 올라가던 오른쪽 몸의 통증 온도 감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척수라는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신경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인체의 신비네요. 방금 그 브라운-세카르 증후군에서 신경 경로가 얼마나 복잡한지 엿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독특한 패턴이 더 있네요. 네, 몇 가지 더 있죠. 예를 들어서 앞척수 증후군은 운동 기능은 잃지만 위치 감각은 살아있다. 이건 또 어떤 원리인가요? 그건 척수의 앞쪽 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막히면서 주로 척수 앞부분만 손상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운동신경하고 통증온도신경은 주로 앞쪽에 있고 위치 진동감각신경은 뒤쪽에 있거든요. 위치에 따라 기능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앞쪽만 손상되면 그런 선택적인 기능 상실이 나타나는 거죠. 또 척수 가장 끝부분, 척수 원추나 말총이라 불리는 부위가 손상되면 팔다리 마비보다는 방광이나 장기능, 성기능처럼 골반 쪽 기능에 문제가 집중되기도 합니다. 와, 이렇게 손상 위치나 형태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면 이걸 그냥 하반신 마비 이렇게 뭉뚱그릴 수는 없겠네요. 절대 안 되죠. 그럼 환자마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게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국제 표준이 ISNCSI, 흔히 에이시아 평가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에이시아 평가? 네, 저는 이걸 환자의 손상된 신경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 비유하고 싶어요. 어디까지 신경이 살아있고 어디부터 끊겼는지 그 경계선을 아주 정밀하게 찾아내는 작업이죠. 신경 지도를 그린다. 흥미롭네요. 그 지도는 어떻게 그리나요? 먼저 감각 지도부터 그립니다. 우리 몸의 피부는 각각 특정 척수신경이 담당하는 구역, 피부 분절로 나뉘어 있거든요. 네. C6 신경은 엄지손가락, T4는 유두 높이, T3는 배꼽, L권은 안쪽 복숭아뼈처럼요. 평가자는 이 28개의 주요 지점을 좌우로 나누어서 부드러운 솜으로 가벼운 촉각을, 핀으로 뾰족한 감각을 테스트합니다. 하나하나 다요? 네, 정상적으로 느끼면 2점, 감각이 좀 무디면 1점, 전혀 못 느끼면 0점을 매겨서 몸 전체의 감각 지도를 완성하는 거죠. 온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군요. 그럼 운동 지도는요? 운동 지도도 비슷합니다. 팔다리의 핵심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10개의 주요 근육을 정해서 그 힘을 0점부터 5점까지 평가해요. 네. 예를 들어 C5 신경은 팔꿈치를 굽히는 힘, 우리 흔히 말하는 알통, C7은 팔꿈치를 펴는 힘, L3는 무릎을 펴는 힘, S1은 발목으로 바닥을 미는 힘, 까치발 드는 힘을 담당하죠. 이렇게 감각과 운동 지도를 꼼꼼히 그리다 보면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바로 이 환자가 완전 손상인가 아니면 불완전 손상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열쇠가 바로 엉치보존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엉치 보존이요? 네. 엉치, 즉 항문주위 S4-5 신경은 척수신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만약 이 부위에 뾰족한 감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환자가 의지를 갖고 항문 관략근을 아주 살짝이라도 조일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른 곳은 다 마비되었더라도 그 항문 주위의 작은 감각이나 움직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건 척수 손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즉 뇌에서부터 척수 가장 끝부분까지 어떻게든 신경신호가 희미하게 남아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와,
이걸 불완전 손상이라고 하고 이런 환자들은 완전 손상 환자들에 비해 회복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신호를 찾아내는 것이 평가의 핵심 중 하나인 거죠. 그렇군요. 정말 아주 작은 희망의 끈을 찾아내는 과정 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진 복잡한 지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걸 종합해서 나오는 게 자료에 있는 AIS 장애 등급이라는 건가요? A부터 E까지 있던데요? 맞습니다. A가 방금 말씀드린 엉치 보전이 전혀 없는 완전 손상 상태고요. E는 기능이 완전히 정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 사이 B, C, D가 불완전 손상 등급이죠. 특히 C와 D의 구분이 중요한데 둘 다 운동 기능이 일부 남아있지만 C는 근력이 약해서 대부분 3점 미만이라 중력을 이기기 힘든 반면에 D는 근력이 제법 강해서 훨씬 기능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그려진 지도와 A, B, C, D 등급이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C6 레벨 손상이라는 진단이 실제 삶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평가의 목적이죠. 자료의 수준별 기능 부분을 보면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살아남은 신경 레벨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한 사람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거든요. 네, 예를 들어 C5 신경, 즉 팔꿈치를 굽히는 힘이 있다면 환자는 팔로 침대를 밀거나 당기면서 자세를 바꾸는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럼 C6 신경, 즉 손목을 뒤로 젖히는 기능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 네, 손목을 뒤로 힘껏 젖히면 우리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거든요. 이걸 테노데시스 그립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손가락에 힘이 없어도 컵이나 칫솔, 포크 같은 가벼운 물건을 쥘 수 있게 돼요. 와, 손가락 힘이 없는데도요? 네, 기능적으로 엄청난 도약이죠. 그게 정말 큰 차이겠네요. 스스로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일상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C7 신경, 즉 팔꿈치를 펴는 삼두근의 힘이 생기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또요? 네, 팔의 힘으로 자기 체중을 들어올리는 일종의 푸시업 동작이 가능해지거든요. 이게 되면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자동차 좌석으로 몸을 스스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와, 한 사람의 활동 반경과 독립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순간이죠. 듣고 보니 신경 레벨 하나하나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열쇠 같네요. C6과 C7은 그냥 숫자 1 차이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인생의 독립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등 쪽 신경인 T1에서 T12 레벨이 살아나면 몸통 근육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상체의 안정성이 생겨요. 몸통 근육. 네. 균형 잡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복근에 힘이 들어가면서 기침을 캑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폐렴 같은 합병증 위험도 크게 줄어들죠. 네. 마지막으로 허리 아래 신경인 L2부터 S1이 돌아오면 보조기를 차고 걷는 것을 시도해볼 잠재력이 생기고 특히 발목을 조절하는 S1 기능이 돌아오면 보행의 안정성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네요. 의사들이 왜 그렇게 정밀하게 신경 맵을 하나하나를 따지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입니다. 물론 실제 재활 현장에서는 이 ASI 평가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정도, 즉 경직을 보는 MAS 척도나 식사하기, 옷 입기 같은 실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점수화하는 SCIM 같은 다양한 평가들을 함께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보는군요. 그렇죠. 이런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가장 현실적인 재활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그리는 거죠.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네요. 척수 손상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손상의 개념, 기묘하기까지 한 여러 증후군들, 그리고 신경 지도를 그리는 그 정밀한 평가 과정과 그 지도가 실제 삶의 기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체계적인 평가들은 단순히 환자에게 등급을 매기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손상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 모두가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며 앞으로 나아갈 길고 힘든 회복의 여정을 안내하는 로드맵과 같습니다. 그러네요. 로드맵.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초반에 나눴던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어떤 부분이신가요? 자료는 주로 손상 이후의 기능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이찬 손상, 즉 사고 직후 몇 시간에서 며칠에 걸쳐 신경 손상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생각해보면요. 이걸 뒤집어 보면 그 골든타임에 어떤 응급처치를 받고 얼마나 빨리 전문적인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팔꿈치를 스스로 펼 수 있는 C7 레벨로 남느냐, 아니면 손목만 겨우 움직여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C6 레벨로 남느냐의 차이가 어쩌면 사고 현장에서의 단 몇 분, 몇 시간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사회의 초기 대응 시스템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